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WFC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안에서 예시로 수입결의, 지출결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의서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취업을 하셨는데 업무가 청구,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수급자 서류 관리에 회계까지 있으시니까 너무 버거우시죠? 사실 이 회계 같은 경우는 외부 회계 대행업체에 맡기셔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보통 보조금을 수령받는 기관은 외부 회계업체에 연결이 금지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 시설이나 오로지 장기요양 수입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경우에만 외부 회계 대행업체 사용이 가능하시고, 보통은 구립시설, 법인, 보조금 수령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회계를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장기요양기관에 취업을 하시거나 사회복지 실무를 하실 때는 회계도 꼭 같이 병행해서 배워두시고 알아두시면 실무자가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실 때 조금 더 우대사항도 많아지실 거고, 회계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자체의 스킬이 민간인 아무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으로만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우대를 더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저 또한 회계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글로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 읽고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지 않고 직접 회계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실무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혹시 또 틀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틀린 게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항상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회계 관련된 영상은 꼭 회계 실무를 맡은 사람들만 보셔야 되고 주의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계 대행업체를 맡기시는 기관도 나중에 지도 점검이 올 때는 결국에는 시설 소속 직원이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내용과 또 외부 회계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어떤 게 잘못됐는지, 왜 처리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직접 회계를 관리하는 기관은 물론 외부 회계 대행 업체까지 쓰시는 실무자님들도 어느 정도 회계 시스템의 사용 방법,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위반됐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개정 과목을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업무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포스팅 내용에 보시면 외부 회계 대행 업체에 맡기시는 건 좋아요. 단 본인이 할 줄 몰라서 맡기시는 거는 반대하고, 어느 정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내 업무 시간을 회계에 너무 쏟기 싫어서 외부 회계 대행업체에다 맡기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회계에 대한 지식을 이번 기초 영상부터 차차차 쌓아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회계 처리가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응용력을 좀 키우시면 외부 회계 업체를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담당자님들이, 사회복지사 실무자들이 모두 하실 수 있는 업무 범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오늘 기초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회계를 진행을 하기 전에 가장 큰 흐름으로 보면 먼저 예산이 있어야 되세요.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금액이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이 금액이 회계연도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운영이 모두 되고, 마감이 돼서 이제 당해년도는 지나가고 2025년 이제 임년도가 다가오면 그때는 회계연도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해요. 그러면 쉽게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려면 1년 단위로 회계는 끊어져서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2024년, 우리 지금 24년의 예산이 2025년에도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2024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은 뚝 끊어지고, 다시 2025년이 되면 24년에서 넘어오는 돈은 수입으로 처리가 되면서 다시 재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흐름 내용을 알고 저랑 같이 재무회계 규칙 내용을 볼 건데, 오늘은 제가 일반적으로 수입결의, 지출결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작성을 예시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터 뭐 추경예산, 결산까지 다 광범위하게 흐름을 설명드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상 내용이 많이 좀 집중이 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제가 주제별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모든 회계는 이 재무회계 규칙 내용을 기반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 이 재무회계 규칙 내용으로 글로만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찍어드린 내용만 중심대로 외우시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별표 서식이라고 있죠. 별표 서식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별표 서식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별표 9, 별표 10에 노인 장교환 기관의 세입 예상 과목, 세출 예상 과목이라고 써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기관에서 회계를 하실 때는 모든 내용이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세요. 그러면 장기요양 사업 수입을 생각을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에서 주는 장기요양 사업 금액이 있고 뭐 후원금이 있을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수령되는 기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이 다양한 수입 내용들을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코드를 같이 매핑을 시켜서 이 돈은 어떤 돈이다라고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딱 금액과 이 계정이 일치하게끔 연결을 해주는 게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저랑 같이 지금 이제 한번 볼 건데, 저는 지금 예상 과목 중에 세입이라는 건 수입과 같은 말입니다. 세입 예상 과목을 볼 거예요. 세입 예상 과목을 보면 본인 부담금 수입도 있고 식재료비 수입도 있고 뭐 사업 수입도 있고 장기요양 수입 금액도 있고 시군구 보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가산금도 있고. 근데 실무랑 지금 여기 재무회계 규칙이랑 다른 거는 인건비 비율과 미반영이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인건비 비율 반영, 미반영까지 세목으로 나누지 않고 관항, 목까지만 보여지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 WFC 입력을 하실 때는 인건비 비율 반영에 대한 금액인지 미반영에 대한 금액인지 이 구분이 필요하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특별회계에 대한 적립 부분도 있고 이 테이블이 있는데, 세입은 어느 정도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매칭이 돼요. 왜냐면 어떤 A라는 어르신 보호자님이 본인 부담금을 수납하시겠다고 입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구를 할 때 이 어르신의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비 수입을 구분을 해서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이라는 걸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대로 이분이 수납을 하셨고 우리 통장에 찍혔다. 그러면 계정별로 이 금액은 본인 부담금 수입, 이 금액은 식재료비 수입,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세입 부분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근데 한번 지출 쪽으로 가면 조금 헷갈려지실 수가 있어요. 지출 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출 예상 과목인데 세출 예상 과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급여, 각종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이렇게 쭉 있는데, 또 여기와 시스템이 다른 게 또 뭐가 있냐. 시스템에서는 직접비, 간접비라고 해서 직종별로 인건비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재무회계 규칙에는 관항, 목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직접비에 대한 급여인지 간접비에 대한 급여인지 이런 것까지 나눠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우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헷갈려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사무용품을 샀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무용품을 어디에 어떤 계정으로 내가 지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핑이 빨리빨리 안 돼서 힘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무회계 규칙에서 이 별표에 대한 세출 예상 과목 내용을 쭉 달달달달 외우셔서 우리 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출에 대한 항목이 어떤 계정과 맞는지를 그 매핑 연습만 하시면 거의 50%는 하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사무용품은 어떤 걸로 나가는 걸까요? 라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 132번 코드 이 내용을 보시면 사무용품비 사용했을 때 이걸로 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 안에 협회비나 그 밖에 쭉 내려서 보시면 그 밖에 보험료로 되어 있죠.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 안에 보험료 내용이 들어가니까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료 납부할 때 지출 결의를 작성할 때 이 계정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매핑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 우리가 지출하는 내용인 건지 잘 코드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한번 사례별로 내용을 보셔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과 세출에 대한 법령 내용을 한번 그냥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근데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일까요? 지출일까요? 회계 점검이 왔을 때도 보통 수입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세요. 왜냐면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제한적인 내용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돈이 들어왔구나 정도인데, 세출은 어디에 기관이 돈을 썼는지, 돈을 쓸 때 회계규칙을 준수했는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이런 각종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을 할 때 더 유의를 하셔야 되세요. 그럼 지출의 원칙을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언급을 드린 것처럼 지출 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의 지출 범위를 세우는 거에 원래는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넘을 경우에 방법이 없냐. 추경 예산과 예산 전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차차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지출의 방법은 예금 통장을 뭐든지 다 걸치셔야 되세요. 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세입 지출 이 모든 게 찍혀야 돼요.
시스템에서는 당연하게 통장 기준으로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출의 방법,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 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그리고 현금은 우리가 잘 쓰지를 않아요. 현금을 쓰지 않는데 정말 급할 때 쓸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0만 원 이하까지만 소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통장을 걸쳐서 다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이제 저랑 한번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한번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로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딱 이 세 가지만 알면 선생님들은 수입결의, 지출결의, 그리고 자금 일치까지 단 하루 만에 다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자, 첫 번째,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먼저 이 WFC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은 우리 실무자가 입력을 하는 그대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통장 간의 잔액이 맞고 어쩐지는 이 시스템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지금 기관에서 사용하는 예금 통장, 입출금 통장 내역과 이 시스템과 똑같이 일치를 시켜주신다고 그 목적만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시스템의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금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수입 단계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지출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스템에서 수입 결의하는 방법을 먼저 예시본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WFC 저랑 같은 화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수입결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간편 입력 방법과 오리지널 그냥 입력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리지널을 저는 뭐든지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에서 결의 및 전표 등록 관리, 그리고 결의서 전표 등록 관리, 여기에서 모든 결의서를 처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전표 등록 관리에 먼저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버튼이 헷갈리시죠? 자, 무조건 이 연필 표시에 있는 결의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자, 결의서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팝업이 더 뜨는데 이 안에서 결의 구분을 보시면 수입 결의가 될 수도 있고 수입 결의가 될 수가 있고 지출 결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입과 지출 결의, 보조금 받나, 일반 전표, 여입 여부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수입과 지출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입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입 결의를 한번 같이 처리를 해볼게요. 자, 수입으로 먼저 단추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수입원과 지출원이 혹시 고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초등록 회계 설정에 들어가시면 수입원, 지출원 고정으로 입력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홍길동 수입원으로 예시로 잡을게요. 그 사업명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주야간 보호 사업이면 주야간 보호 사업, 사업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시작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 결의 구분은 수입이다. 근데 결의 일자라는 게 있어요. 이 결의 일자는 과연 제가 오늘 처리하는 일자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통장 거래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인 통장 거래 일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즉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 보셨을 때 수입이 발생한 날짜, 통장 잔액과 똑같이 시스템도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세요. 예시로 수입 내역을 전입금이 들어왔다고 볼게요. 한번 전입금은 이제 대표자, 운영자 측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제 금액을 투자해주는 성격의 돈인데 한번 제가 전입금이 들어왔다고 볼게요. 근데 이 날짜는 2024년 3월 1일에 전입금 100만 원이 입금이 됐다. 이 내용으로 보고 자, 지출을 한번 볼게요. 지출은 2024년 3월 2일에 내가 차량 주유비로 3만 원을 썼다. 이 기준으로 한번 제가 작성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입이 먼저죠. 보면 그러면 이 날짜를 3월 1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3월 1일로 하고 어떤 사업인지 보고 저는 보통 여기 이제 첨언 내용이 있죠. 이 첨언 내용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보통은 이 결의서 뒤에 어떤 증빙 자료를 첨부를 했는지 그리고 회계 지출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첨언 내용에 많이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전입금이 들어와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매칭이 되지만 그냥 보신다면 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표자 운영지원금 이런 식으로 이 수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행추가를 눌러요. 자, 두 번째 스텝은 이 행추가예요.
이 행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이제 행이 한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계좌 어떤 계좌에서 돈이 들어왔냐? 그럼 저는 예시로 이렇게 운영비 통장으로 전입금이 돈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계정명 같은 경우는 그럼 당연하게 전입금이 들어온 거라 했죠. 그러면 기타 전입금. 자, 기타 전입금으로 돈이 들어왔고, 거래처 같은 경우는 해당 뭐 사업장에 사업주 대표 이름 또는 뭐 명칭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거래처 내용은 굳이 돋보기로 설정을 하셔서 등록을 자주 하는 거래처는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의무는 아니시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안에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었죠. 그럼 100만 원. 그리고 적요는 뭐 대표자 전입금 이렇게만 하셔도 되시고, 아니 매월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3월 대표자 전입금 이런 식으로. 적요는 지금 필수로 이렇게 노란색 체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현금 출납부나 우리가 회계장부를 출력을 해보면 적요 내용은 꼭 나오세요. 그리고 외부 회계점검자가 회계장부 서류를 봤을 때 지출 결의를 물론 한 장 한 장 다 보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 시간 소요가 너무 크고 이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금 출납부 내용부터 쭉 봐서 뭔가 매칭이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이 내용이 왜 이렇지? 라고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거는 지출 결의서까지 다 하나하나 보기는 하는데, 보통 회계 계정과 이 금액과 적요 내용을 함께 묶어서 보기 때문에 적요 내용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입 결의를 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자금원천이 뭐냐? 자금원천 같은 경우는 돈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WFC에는 어떻게 이제 구분이 좀 되어 있냐? 장기요양 수입 관련된 건 수익사업, 그리고 전입금, 차입금, 잡수입 같은 거는 자부담, 그리고 보조금, 후원금 이렇게 네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수익사업과 자부담의 이 선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장기요양 사업에서는 굳이 수익사업도 자부담도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가지로 통행을 하셔도 전혀 회계에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사업으로만 금액을 좀 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유는 수익사업과 자부담, 결국에 이 두 가지 성격은 거의 비슷은 한데, 해당 내용을 만약 자금원천을 구분을 두신다라고 하면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대한 예산, 자부담 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 예산을 다 분리를 하시면 총 4가지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금원천은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어도 보통은 수익사업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기관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저장을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의서 목록이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지금 3월 거밖에 안 보이냐? 제가 조회 기간을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조회되는 날짜에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금액으로 3월 2일 날 이제 지출을 했어요. 차량 주유비로 3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 아까 연습한 대로 결의서 등록을 들어가서 지출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지출원 내용은 수입원 지출원은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이 내용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고, 수입원 지출원은 다들 분리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은 만약에 뭐 김훈주예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돈이 나갔고 결의일자, 통장에 거래가 발생한 날짜, 그러면 여기 보시면 3월 2일 날 제가 차량 주유비로 3만 원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결의일자도 통장과 동일하게 3월 2일로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3월 2일에 돈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첨언 내용 아까 뒤에 어떻게 결의서 뒤에 어떤 증명이 있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용도 하고, 이 지출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첨언 내용에 현재 주유비 같은 경우는 부가 설명을 할 게 없잖아요. 말 그대로 주유비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서류를 붙였는지만 제가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품위서 일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품위서 내부 기한을 굉장히 품위서 저희 써야 되나요? 근데 품위서를 쓰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출을 할 때 지출은 마음대로 지출을 했다라는 내용은 절대 들어가셔서는 안 돼요. 시설장에 그 윗선에 결제를 받고 내가 이 내용을 집행을 했고 어떤 산출 근거로 이 지출을 했는지를 품위서 또는 내부 기한으로 항상 결제를 받고 지출 결의서와 함께 가야 되는 서류세요.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똑같이 행 추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행 추가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운영비 통장으로 돈이 나갔다라고 저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차량비예요. 지금 지출된 게 차량 주유비로 지출이 됐죠. 그러면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기 때문에 차량비라고 딱 매핑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 내용에서 출 계정 과목 내용 리스트를 쭉 보셔서 차량 유류분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매핑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정명은 차량 주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비. 그리고 뭐 SK 주유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래처 내용을 써주세요. 그리고 금액은 3만 원이 지출이 될 거고, 뭐 송영 차량 주유비 이런 식으로 주요한 보호 같은 경우는 작성을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 상대 계정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실수도 많이 하세요. 상대 계정은 뭐냐면 수입이 돈이 들어왔으면 그 지출이 이제 될 때 어떤 성격의 돈으로 너가 이 돈을 나갈 거냐라고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이 본인 부담금 수입 있고 장기왕 수입 있고 보조금 수입 있고 뭐 아까처럼 전입금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만 원을 어느 돈에서 뺄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상대 계정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그 영상으로 촬영한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그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입금이 3월 1일에 들어온 전입금 100만 원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상대 계정을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 계정은 전입금 내용을 보면 기타 전입금 이렇게 1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자, 기타 전입금 100만 원. 이 내용 제가 아까 수입결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잔액으로 100만 원이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이 100만 원에서 3만 원이 나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을 누르고, 그러면 전입금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3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원천은 자꾸 자부담으로 세팅이 될 텐데 전 수익사업으로 아까 수입을 잡았어요. 그럼 자금원천 수익사업을 똑같이 하고, 자금원천이 매핑되지 않은 내용인데 상대 계정과 매핑되지 않은 자금원천인데 수정할 거냐? 그럼 전혀 문제 없으세요. 그냥 확인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저장을 눌렀을 때 보면 아래 이제 리스트를 볼게요. 100만 원 수입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3만 원 지출 처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3만 원 지출 처리가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영수증 처리는 다 끝나신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입결, 지출결, 수입결, 지출결이 됐을 때 통장 잔액과 일치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서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회계에 들어가셔가지고 회계에서 장부 출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장부 출력에서 자금일보. 자, 자금일보 들어오셔가지고 자금일보를 들어가신 상태에서 회계 일자를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를 눌러보면 금일 잔액이라는 부분에서 현재 내 통장 잔액과 WFC 잔액이 일치한지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근데 확인을 했더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통장이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통장은 말 그대로 내가 쓰고 들어온 만큼 계속 입출금을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장이 더 먼저 우선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수입결의와 지출결의 중에 금액이 뭔가 내가 실수를 했구나를 아시고 다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수입결의, 지출결의는 통장 거래일자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 지출결의 같은 경우 계정 과목에 있어서 상대 계정에 있어서 꼭 잘 매핑을 하시는 부분을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시고, 그 세 번째, 회계장부에서 자금일보 화면을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과 통장 내역 간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세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회계 처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수입결의서 작성, 지출결의서 작성, 기본적으로 잔액 맞추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함께 알아봤어요. 근데 회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죠. 예산도 있고 결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고 또 여입결의서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틀린 게 있으면 다시 거꾸로 한번 체크를 하는 방법, 회계 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마스터를 하시려면 다양한 응용 방법이 좀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회계 1대1 멘토링 서비스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격으로 선생님 화면을 제가 함께 보면서 유선으로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 실무자분들만 아니라 회계 대행 업체를 맡고 계신 세무사분들도 지금 현재 교육 신청을 꾸준히 많이들 받고 계세요. 실무자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 세무사분들도 모두 신청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교육은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곧 3월 31일 또 결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현재 결산을 진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결산 전에 회계 내용을 검토해 보시다가 모르시는 내용이 좀 많으실 수 있는데 3월 31일까지세요. 결산 보고일은. 그렇기 때문에 기간 꼭 지키셔서 희망이음 공문 제출 통해서 결산 보고는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결산 보고 전 피드백을 원하시거나 회계 점검을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멘토링 신청해서 꼭 같이 교육 진행과 동시에 우리 기간 회계 점검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 건지, 그리고 2024
2024년 회계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